만약에 남자랑 여자가 완전히 맞붙었어요. 그러면 둘 다 비슷하게 다쳤을 때 이게 데이트 폭력일까요? 그거는 데이트 폭력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챙겨 드시고 잠도 푹 자시고, 그리고 싸움은 정당방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나를 때니까 나도 때렸습니다는 정당방이 요건에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또 하세요. 아니 그러면 남자는 맞고만 있어야 됩니까? 자, 정답은 뭐냐면 도망가야 됩니다. 여성이 폭력을 행사하면 남성분들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튼튼한 주자리로 도망을 가세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현장을 빠르게 이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원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근데 특히 남성분들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물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데이트 폭력이 휘말렸을 때 내가 철저히 방어를 잘 할 수 있느냐, 또 반대로 내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접촉,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놀림받고 말지만 지금은 처벌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기준을 고집하던 분들은 싸늘하게 구치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이요, 이 데이트 폭력법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데이트 폭력 처벌되냐? 일반적인 폭행인데 연인 관계에 있거나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끼리의 폭행, 이러면 데이트 폭력 중에 폭행이 되는 거고요. 연인 관계 사이에서 하는 협박이나 전 연인이 서로 간에 협박을 했으면 데이트 폭력 중에 협박이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정통망법, 성폭력처벌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기타 여러 특별 형법들이 연인 관계였거나 연인 관계로 발전할 사이거나 또는 썸 타는 사이거나 헤어진 연인이거나 이런 여러 다양한 남녀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사이, 그런 사이에서는 이게 데이트 폭력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구분해서 알아야 되느냐? 경찰에서 데이트 폭력을 다루는 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하면 어디로 가냐면요, 형사과로 갑니다. 이 사건이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여청 수사팀으로 갑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가 되면은 두 가지 측면이 생겨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요, 데이트 폭력으로 해서 강력범죄가 대단히 많았어요. 제가 예시로 드는 게 2017년도에 있었던 신당동 데이트 폭력 보면 영상 보시면 잔인하게 그지였거든요. 크게 이슈였었던 모 유튜버분의 리벤지 포르나 촬영이라든지 2024년도 6월에 하남시에서 했었던 교제살인 사건,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지나서 사람이 죽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은 감정이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큰 상해를 입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 이 사건이 데이트 폭력입니다 라고 경찰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여청수사팀에 보내지게 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애매할 때, 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고 내가 그 사건의 피의자라고 한다면 데이트 폭력으로 사건이 의율되는 순간 수사팀의 초점은 피해자의 보호예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증명해가지고 나 무고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를 증명한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하기에 대단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트 폭력으로 내가 여청수사팀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 절대 해서는 안 된 행동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이 행동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2차 가해자로 몰릴 수가 있어요. 합의를요, 직접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관에게 피해 여성분의 변호사를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피해 여성분이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관을 통해서 다시 피해 여성과 수사관이 소통하는 방식을 택하던가, 그런 간접적인 형태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협박은요, 벌금형도 있고 징역형 도 있어요. 협박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형사 고소를 당한 사람이 본인의 수사와 형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타인을 추가로 협박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요 2년 이상의 징역밖에 법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너 왜 나 고소했어? 너 부모님 찾아갈 거야. 너 왜 나 고소했어? 직장 찾아갈 거야. 이 말 한마디가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화가 나서 한 얘기지만은 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특가법의 협박이 되는 거예요. 보복 협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하는 건 하지 마셔라. 변호사를 통하든 수사관을 통하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간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 데이트 폭력법이 따로 없다 보니까 뭐 폭행, 협박, 스토킹 이런 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동의가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사이에서 서로 몸이 닿는 거는 폭행이나 강제추행이 될 수 없지만 동의가 없으면 그게 폭행이고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토킹도 어때요? 내가 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연락 자주 하고, 자기야 어디야? 술 먹고 어디 갔어? 자기야 보고 싶어.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썸 타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야 키? 뭐해?
키키 6, 7번 넘어간 순간 스토킹범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나 상대방의 어떠한 적극적인 액션 없는 상태에서 본인 혼자 감정에 치달아서 하는 행동들이 데이트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의 관계가 있어야 데이트 폭력인 거예요. 아예 생판 나이면요, 이거는 완전 국면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데이트 폭력범이 아니라 그냥 강력범이 돼요. 여청수사팀이 아니라 일반 강력 형사팀 또는 여청수사 강력팀으로 가서 구하기 대단히 힘든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 데이트 폭력을 피의자를 변호할 때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피의자분들께서 상대방이 이럴 줄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했던 좋지 않은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했던 사람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분이 평소에 욕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말끝마다 막 쌍시옷이 들어가는 분들, 그런 말투들을 좋은 관계에서는 그냥 말이 좀 거칠다 정도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협박이나 폭행과 연결이 되면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오랜 연인 관계 속에서 이어진 데이트 폭력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건 하는데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이 경찰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의 주장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뭐 아무런 증거가 없을 거다. 근데 피해자분은 헤어지기 전에 한 4개월 전부터 모든 걸 녹음하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증거들을 모두 포함해 보니까 결국에는 손찌검까지 이른 파렴치범으로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형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사건을 할 때는 꼭 상대방이 체증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다.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도 반드시 방어할 때 지켜봐야 되고요.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게 데이트 폭력 사건은요, 은밀한 장소에도 많이 일어나요. 서로의 집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서로 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입어도요, 입증할 길이 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놓이면 일단 녹음을 잘 하셔야 돼요. 피해를 입으면은 진단서, 아프다고 인지를 했으면은 병원을 빨리 가세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은 일반적인 폭행도 폭행치상으로 죄가 변경이 되거나 상해죄로 의뢰할 수 있어서 가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입은 피해가 있다면 체증을 현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추후 피해에 대해서 기록한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만 때린 게 아니라 여자들도 폭행을 하는데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남자들은 그럼 맞고만 있어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시각을 바꿔봐야 돼요. 격투기를 전혀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도 주먹질로 막 때리다 보면요, 턱뼈가 부러집니다. 안구가 함몰돼요. 근데 우리가 때려본 적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성인 남성이 운동하지 않더라도 휘두른 주먹은요, 맞게 되면 뼈가 부러지거나 상해가 쉽게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성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완력을 행사하더라도 성인 남성에게 그 정도 피해를 입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는요, 처벌을 따질 때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인 남성이 휘두른 주먹을 여성이 맞았을 경우에는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를 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피해의 결과가 당연히 남녀가 싸우게 되면 여성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명도 바뀌고 처벌도 강해지는 거예요. 판사님들이 뭐 성차별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트 폭력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남녀의 신체적 특성이 처벌의 정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싸움은 정당방위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나를 때니까 나도 때렸습니다는 정당방위 요건에 타당하지가 않아요. 상대방 위력이 더 강대해가지고 내가 최소한으로 맞서 싸워야지만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치고받을 때 여성이 뭐 무기를 들었다거나 쇠파이프 칼을 들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맨손으로 싸우는 경우에 이걸 내가 정당방위다? 이런 주장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 또 하세요. 아니 그러면 남자는 맞고만 있어야 됩니까? 자, 정답은 뭐냐면 도망가야 됩니다. 여성이 폭력을 행사하면 남성분들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튼튼한 두 다리로 도망을 가세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여성분에게 공격당하시는 성인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현장을 빠르게 이탈하세요. 치밀하게 상대의 행동을 촬영하고 기록을 하세요. 그 순간에 감정을 억누르시고 체증을 하신 다음에 고소를 하셔야죠.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남자랑 여자가 완전히 맞붙었어요. 서로 주먹 풀스윙 하면서 진짜 뭐 UFC를 찍었다. 그러면 둘 다 비슷하게 다쳤을 때 이게 데이트 폭력일까요? 그거는 데이트 폭력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챙겨 드시고 잠도 푹 자시고 병원에 가세요. 변호사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서로 동의하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가지고 위치를 공유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트 폭력의 핵심은 서로 동의가 없는 거라고. 살아가는 사이에서 좋은 감정에서 하면 데이트 폭력이 되질 않아요. 원치 않는데 만약에 핸드폰에다가 몰래 심었어요. 그래서 몰래 위치를 따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너무 과도하게 내 위치를 물어봐요. 심지어 위치 안 알려주면은 너 지금 찾아가서 다 박살내버린다, 술자리 뒤집어 엎는다, 이런 경우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요죄는 될 수 있죠.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그 구성요건적 행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거든요. 가스라이팅 수단이지 결과는 아니거든요. 나 가스라이팅 했어요, 처벌해주세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접근금지 가처분하고 좀 다른데, 이 스토킹 행위 등을 했을 경우에 대단히 잠재
잠정조치량을 많이 받습니다. 스토킹이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잠정조치랑 그 접근금지 가처분은 좀 다른데요. 스토킹이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러니까 벌금이나 징역형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내는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반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반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접근금지를 하는 게 접근금지 가처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되는 경우가 잠정조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이트 폭력 알아봤는데요. 데이트 폭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예요. 내가 과연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잘 보시고, 내 데이트 폭력에 휘말렸다 그러면은 반드시 변호의 조력을 구하시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체증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부분 꼭 조심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